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윌스기념병원의 병원장 박충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21세기 포럼을 얘기하는 우리 그 경기 포럼에 초대해 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이병관 국장님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의 리더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 강의 요청을 받고서 어떤 제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다가 척추질환의 원인과 치료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척추질환을 주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자신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그 요통이라는 분야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그 강의의 목적은 보시다시피 그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요통인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요통의 치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서도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통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또 올바른 치료 방법을 이해하고, 또 요통을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요통의 원인 그리고 증상, 진단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인류가 오랜 시간 전에는 이렇게 네 다리로 걸었죠. 그러면서 요통에 대한 그 부담이 없이 잘 살았었는데, 진화하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양쪽 팔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대신에 쓸 수 있게 된 그 자유를 얻게 된 대신에 모든 그 부하가 허리를 통해서 걸리기 때문에 요통이라는 불가피한 그런 그 질환을 같이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통은 그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그 전 인구의 80~90%가 한 번씩은 경험을 한다고 그러고,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감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요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총 의료 비용의 4분의 1을 요통치료에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그 사회 비용이 필요한 것이 요통인데,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과거에는 이와 같이 농사를 짓거나 이삭죽기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와서 잘 생겼었는데, 근래에는 자동차가 많이 도입이 되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쁜 자세 또 부족한 운동으로 인해서 그 요통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면은 그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역시 그 허리에 관련된 경우도 있지만 허리 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것은 역시 허리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보다시피 그 요추의 염좌라고 해서 그 뼈와 뼈 사이에 인대가 돼 있는데, 그 인대가 늘어나면서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 늘어나면서 요통이 생긴 것을 요추의 염좌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추간판 탈출증이나 불안정증, 요추관 협착증 이런 것도 왕왕 볼 수가 있고, 드물게는 척추 종양이나 염증 같은 것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정상적인 척추는 머리의 중심 부위가 골반의 중심부를 향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야만 건강한 허리이고 요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보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똑바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환자는 이제 척추 결핵이 생긴 어떤 환자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꼽추라고도 하고 척추 후만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 측만증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척추 측만증은 보통 한 8살에서 한 16살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특히 여자아이에서 잘 나타나는 질환인데 보통 이제 사춘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신체적인 그런 기형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이상이 생기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을 때는 한 번쯤은 그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뒷모습을 한번 봐주고 또 허리를 이렇게 숙여보면은 더 이게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여보면 측만증 있는 애들은 등이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봄으로써 조기에 측만증을 진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의 구조를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뼈와 뼈 사이에 마치 여러분 그 엉덩이 아프지 않도록 그 깔고 앉는 방석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역할을 하도록 쿠션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이 디스크고요. 고리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동그란 환상인대, 환상이라는 게 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그란 반지 인대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속에 끈적끈적한 젤라틴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수액이라고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서 어떤 충격을 흡수하고 탄성을 유지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보다시피 환상인대 일부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속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디스크 탈출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디스크를 싸고 있는 환상인대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면서 일부가 약해져서 이렇게 벽을 따라서 밀고 나오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밀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 이렇게 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면서 수액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경우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디스크 탈출이 과연 어떤 자세에서 잘 일어날까요? 허리는 앞으로 숙일 수도 있고 뒤로 제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숙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로테이션 할 때, 그러고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디스크는 터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돌려서 물건을 들어서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 디스크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귀찮긴 하지만 이쪽에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서서 물건을 마주보고 무릎을 구부리고 이걸 들어서 무릎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만이 디스크가 터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척추 전방전이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진에 보다시피 그 척추뼈는 벽돌을 쌓아놓듯이 이렇게 나란히 모질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뼈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 거 있죠. 이 뼈가 이 뼈보다 한 1cm 정도 빠진 상황인데 이런 거를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통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 중에 척추 종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신경관 안쪽에 종양이 생겼죠. 이 환자는 38세 된 여자 환자인데 허리 다리가 너무 아팠지만 병원에 가면 이제 수술하러 갈까 무서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좀 늦게 왔던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허리 수술, 종양 수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비디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이제 신경을 쌓고 있는 막이고요. 그 안쪽에 동그랗게 생긴 이거 보이죠? 그것이 이제 그 계란의 노린자위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척추 종양입니다. 아까 하얗게 보이던 거. 그래서 그 종양을 쌓고 있는 이 조직들을 박리를 하고 종양을 끄집어내고 이게 현미경으로 한 40배 정도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종양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이렇게 보이죠. 이걸 박리해내고 그다음에 이쪽 들어가는 신경하고 나오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피가 나지 않게 저렇게 지진 다음에 살살 돌려가지고 별거 아니죠? 수술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종양을 드러내고 지진 다음에 잘라내면은 종양이 완전히 세포 한 조각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이 생리식염수를 뿌려가지고 봉합을 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요통이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척추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팥이나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심한 옆구리나 요통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에 암이 있을 때도 요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동맥경화라든가 버거시병 이런 것들이 다리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스크하고 간별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중증의 그런 그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요추 염좌와 같은 간단한 그 요통의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다양한 그 원인에 의해서 요통이 생기는데 뭐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느냐?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한 좀 침상 안정하고 약물 치료, 물리치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다고 아예 병원에 안 가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요한 그 중증 질환이 있는 걸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그 현상을 꼭 기억하셨다가 허리가 아프더라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통의 7가지 적신호로 정리를 해봤는데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이렇게 당기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그 단순히 요추 염좌가 아니고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들어 올렸을 때 보통 사람은 90도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사람들은 이게 뭐 한 30도, 40도 올라가서 벌써 다리가 당겨서 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이 많이 눌렸다는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산에 갔다 미끄러 넘어졌다든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요통이 생긴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계시다가는 척추 압박골절이 된 걸 모르고 세월이 지나서 아까 봤던 허리가 꼬부라진 병 있잖아요. 꼽추 같은 병,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통이 대개는 뭐 보통 염좌 같으면 일주일 내에 없어지는데 이게 뭐 한 2주, 3주 계속 갈 경우, 이런 경우는 병원을 꼭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디스크 관련 질환들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 다닐 땐 괜찮은데 누워서 쉬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면은 그 척추의 종양이나 척추 염증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이나 변실금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나 대변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것은 이제 그 관략근이 나갔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걸음을 한참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못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 이상이 오고 발목에 힘이 빠지고 이런 경우 또한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병원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7가지 척신호 중에서는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가까운 척추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병원에 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하고 어떤 치료를 하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우선 그 언제부터 허리가 아팠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사고는 없었는지 이런 병력과 함께 또 다리도 들어보고 근력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대개 약물치료, 물리치료로 해결이 되고, 조금 심한 경우 같으면 이제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어떤 걸까요? 역시 MRI가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디스크가 뒤로 나온 게 이런 데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밑으로 흘러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요. 단면 사진상에서도 정상에서는 이렇게 그 신경관이 넓게 보여야 되는데, 디스크가 터진 분들은 이렇게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관이 찌그러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그 CT하고 MRI를 같이 동시에 찍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찍느냐?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 디스크가 딱딱한 디스크냐 아니면 말랑말랑한 디스크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크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MRI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석회화된 병변이 CT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딱딱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시경 수술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그 가벼운 경우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해결이 되고, 조금 더 중증인 경우는 주사치료나 신경주사요법을 사용하고, 대개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한 80% 이상 환자들이 수술 없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결국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일부 있고요. 10 내지 20%.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기 보다시피 침상 안정이나 약물 치료 이런 걸 보통 며칠 해보고, 안 되는 경우는 국소 주사요법이나 이런 걸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화됐을 때는 운동 치료나 척추 교정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운동요법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 주사요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는 삐져나와도 염증이 없으면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염증이 생겼을 때 심하게 아픈 거예요. 디스크는 많이 나오지 않아도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의 목적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주사요법은 바늘을 이용해서 디스크 안에다가 위치시키고 거기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제를 주입하게 되면은 염증이 가라앉히면서 디스크는 있더라도 통증이나 이런 게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 기전은 염증이 가라앉고 신경 부기가 빠지고, 그러면서 신경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은 아픈 것도 없어지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신경주사요법을 시행을 하고요. 그럼 이제 아까 10% 정도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과연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 보다시피 관략근에 마비가 있는 경우죠. 그 허리 쪽으로 내려가는 큰 신경이 있는데, 그걸 디스크가 심하게 누르면 항문이나 이제 소변 보는 그 관략근, 방광 관략근 쪽으로 가는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얼른 수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요실금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두근 마비, 발목 하수라는 거 뭐냐면
무릎을 이걸 이렇게 쭉 피는 힘이 이게 사두근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근육인데 그게 마비가 되면은 계단을 내려오다 이렇게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 이제 발목 하수라는 게 발목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근육이 이제 4, 5번 사이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이 망가져 버리면은 발목이 안 당겨지니까 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걷질 못하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걸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경우는 수술 빨리 하지 않으면 마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빨리 수술해 줘야 되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주 이상의 비수혈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또 재발생 자꾸 반복적인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수술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 척추 수술하고 관련된 그 많은 오해들이 있죠. 그래서 척추 수술하면 절대 안 되고 칼 대면 큰일 나고 또 허리 수술해서 평생 누워서 산다더라 이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은 그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이렇게 나사못을 5개를 박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프로골프 선수 스테이시 루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11살 때 척추 측만증으로 아까 같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미국 LPGA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지내는 그런 대표적인 그 수술 성공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넷 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2살 때 이 수술을 했어요. 측만증으로. 이 나사못을 양쪽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씩 두 배로 해서 18개를 받고서도 이와 같이 그 프로 당구에 입문해가지고 세계 랭킹 1위까지 된 분이 이 자넷 리고 척추 수술의 홍보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수술적 치료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살리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병원에서는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80% 이상의 환자는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다 가능하고 수술적 치료를 너무 빨리 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또 수술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까 마비가 왔는데도 막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시기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적 치료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후궁 절제 및 디스크 제거술인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고 뼈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건 좀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들이고 요새도 하긴 합니다만 심한 경우는 심하지 않은 디스크에서는 이렇게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그 레이저 디스크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늘고 길다란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6mm 정도의 6mm, 0.6cm죠. 자그마한 구멍만 내 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는 장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동그란 이 관이 있잖아요. 이게 6mm 관입니다. 0.6cm가 저렇게 크게 보여요. 한 40배 확대하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이게 디스크 터진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는 장면이고 마치 그 여러분들 목화 꽃이라고 그러나요? 목화 그거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이 눌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 마냥 그 디스크 수술이라고 해서 많이 출혈을 흘리고 뭐 이렇게 수혈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깔끔한 상황에서 요새는 디스크 수술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린 그런 디스크를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싹 제거가 됐고요. 이렇게 큰 한 4cm 정도 되는 큰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것을 제거한 사진입니다. 이걸 제거하는 데는 불과 아까 얘기했던 0.6cm 아주 작은 구멍이면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의 장점으로는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인대나 근육에 손상이 없다. 또 입원 시간이나 회복 기간이 짧다. 또 수혈이 필요 없고 전신 마취가 아니니까 환자랑 대화를 하고 환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허리 디스크의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요통을 예방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고, 스트레칭이 중요하고, 금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담배를 피면 담배 안에 니코틴이 있죠. 그 니코틴은 그 혈관에 있는 벽에 있는 근육을 수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직경을 갖다가 쪼그라뜨려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안 되고 영양 공급과 노폐물의 교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도 잘 생기고 디스크가 생겨도 낫지도 않고 수술하고도 좋아지지도 않고 하는 것이 담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이 디스크 환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할 건데, 스트레칭 할 때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으신데 요통이 한 분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스트레칭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바운싱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허리를 숙여서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고 반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칭에서 허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 하다가 디스크가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쭉 밀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굳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굳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동을 주지 말고 쭉 그 자기 힘으로만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반동을 준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다치지도 않으면서 운동 범위가 늘어나서 유연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지금 다시 과학적으로 증거를 들이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0kg인 그 체중이 70kg인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에 3, 4번째에다 바늘을 꼽아가지고 디스크 압력을 쟀어요. 그랬더니 똑바로 서 있을 때는 100kg라는 그 압력이 나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는 140kg, 거의 2배가 됐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았을 때는 185kg,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들 때는 275kg, 47, 28, 4배 정도 되죠. 여기서 보다시피 디스크의 압력이 높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면 터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서 있는 게 제일 낫겠죠. 이 압력이 제일 낮으니까. 그 다음에 서 있지 못할 상황이면 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그 다음으로 불리하고, 허리를 숙여서 뭘 들고 이러는 것들은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그래서 허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팔을 쭉 빼고 있는다든가, 등받이에 등을 안 댄다든가, 너무 이렇게 구부리고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고, 이렇게 한 그 등받이에 정확히 대고 팔하고 이 무릎이 한 120도 정도 꼬부라진 정도로 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은 뭐 이렇게 할 이유는 많지 않은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그 물이 묻더라도 좀 세워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 받침 같은 거 하나 놓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교대로 이쪽 발 교대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PC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이런 그 어정쩡한 자세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의자를 앞으로 바짝 당겨서 등받이에 허리를 대고
팔꿈치는 한 120도 정도, 턱을 약간 당겨서 이 눈높이는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에 디스크가 잘 생겨요. 그래서 눈높이보다 한 15도, 20도 정도 낮게 위치시키는 것이 목에는 가장 유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루 8시간, 10시간 그 앉아서 컴퓨터 하시잖아요. 그 도청에 계신 분들이 특히 목 디스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TV 작업, 컴퓨터 작업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위치, 의자의 위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작게 양쪽으로 나눠서 드는 게 좋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누차 얘기했듯이 이렇게 허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지 말고 무릎을 이용해서 들어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허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지 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하고의 또 정서교류에도 좋고 허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를 할 때 자세는 이렇게 바로 누워서 무릎 밑에 베개를 놓고 자는 것이 좋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눕되, 중요한 것은 그 베개의 높낮이를 잘 조절해서 너무 높은 걸 이렇게 너무 높은 걸 해갖고 목이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또 엎드려 자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한 10kg 늘었다 그러면은 그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등에다 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허리라든가 무릎에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 하이힐을 신는 것은 보기는 이쁘지만 이렇게 그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발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이제 운동에 대해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허리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돛대가 있고 앞뒤 돛줄이 있죠. 근데 이게 양쪽으로 뺑뺑하게 이렇게 딱 잡아줘야지 이 돛대가 기울지 않고 항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앞 돛줄이 끊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뒤쪽이 그렇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돛대는 기울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에서도 복근이 있고 배근이 있잖아요. 이 복근이 늘어지게 되면은 허리가 뒤로 제껴지겠죠. 반대에 또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복근과 배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근력이 아주 튼튼한 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은 하중의 대부분이 이 근육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한 10%만이 척추와 디스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근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배가 늘어지고 배근이 늘어지고 이런 분들은 거꾸로 대부분의 하중이 디스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한 10%만이 근육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력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허리 좋고 어떤 운동은 허리 나쁘냐? 꼭 나쁜 운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나 높은 산 말고, 높은 산 이렇게 점프하면서 내려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 말고 낮은 산 걸어 다니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영이 좋은데, 수영이 좋다 그래서 막 그 수영하다가 막 또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제 가서 막 저병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저병이나 평영 이런 거는 허리에 좋지 않고, 자유형이나 이 배영 이런 것들이 좋고요.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요가 이런 것들이 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야 될 운동은 격투기, 이렇게 사람 몸과 몸이 마주치는 운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구 이런 것도, 축구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이게 스윙을 아까 얘기했었죠. 허리를 숙여서 돌리는 게 나쁘다고.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건 뭐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무거운 담벨 같은 걸 들어 올리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걷기 운동이 요통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좋다고 WHO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운동이고. 근데 이제 제가 나가서 걸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갔다가 며칠 있다 또 119 실려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걸으라고 했는데 걷다 보니까 이 성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걷다가 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건데 왜 그런지 실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걷게 되면은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무게 0.8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뛰기를 하게 되면 거의 2.5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릎에도 걷기를 하게 되면 그 자기 체중 정도만이 걸리는데 뛰게 되면 막 3.5배, 4배 정도의 그 하중이 그 무릎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걸어보시고 걷다가 이게 내가 성이 안 찬다고 싶으면 경보 있잖아요. 경보. 빨리 걷는 거. 그거는 전혀 괜찮아요. 운동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속분해진 경보로 걷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는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서서 잘 못 걸어 다녀요. 저만큼 걸어가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근데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하면 허리가 약간 휘어진 채로 이렇게 페달을 구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 자전거 타기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과 요통의 관계에 있어서 골다공증을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그 마치 그 벌집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의 뼈는 잘라보면.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프레임처럼 생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얇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칼슘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리고 이런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커지고 숭숭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인데, 그 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골다공증 환자가 4년 새에 약 한 50% 정도가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여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인에서의 골다공증은 보통 정상적으로 모든 뼈는 일부에서는 형성이 되고 일부에서는 파괴가 되고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이제 정상적인 뼈가 되는데 골 파괴가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난 남자니까 남자는 뭐 골다공증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도 어떤 뭐 2차적인 질병 혹은 여러분들 관절이 아프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도 이런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켜야 됩니다. 약도 의사의 지시하에 먹고 이렇게 자기가 계속 주저해 먹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뭐가 문제냐면요. 평상시에는 이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언제 알게 되냐면 비로소 압박골절이 탁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면 골다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골다공증을 갖다 사일런트 킬러라고 그래요. 그 조용히 찾아오는 살인자, 척추의 살인자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오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일정한 50대 정도 연령이 되면은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골다공증이 한번 오고 그게 골절이 되기 시작하면 한 번 골절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 골절 나서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옆에 거 또 골절되고 또 치료하면 또 골절되고 계속 골절이 돼요. 그러면 척추뼈가 등뼈가 12개, 허리뼈가 5개, 목뼈가 7개인데 그 중에서 등뼈가 12번에 걸쳐서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죽겠는가 사람이.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압박골절이 있는 할머니들은 내가 어떻게 저절로 죽을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옛날처럼 막 한 50세, 60세에 돌아가실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요새는 막 80대, 심지어는 막 98,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골다공증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좀 아프지 않게 사시려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약물요법도 물리치료가 있고, 신경을 압박하는 큰 골절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큰 수술을 했습니다. 노인들에서 저런 수술을 참 견디긴다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개발된 것들은 여기서 보다시피 경피적 척추체 복원술이라고 해서 골절이 된 거를 이렇게 풍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풍선을 이렇게 확장시키면 척추뼈가 이렇게 펴지면서 이제 여기다가 골세멘트라는 그 본드 같이 생긴 그 골세멘트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 공간, 이 풍선이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이 꽉 차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바로 되게는 소실이 됩니다. 95%에서. 그래서 실제 수술한 예인데 이렇게 찌그러진 그 압박골절을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펴주고 여기다 골세멘트를 주입해서 치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대개 아까 얘기했듯이 95%의 환자에서는 바로 통증이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절개 자체가 거의 없다든가 또 뭐 90세 이상 노인들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니까 입원 기간도 짧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5, 60대 이상의 그 장노년층에서 잘 발생되는 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정상적으로는 신경관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짝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 속에 신경이 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후관절 뼈가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사면초가가 돼갖고 이게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디스크는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때 아파요. 그리고 다리가 땡기고 그리고 서면은 걸을 때는 또 좀 덜 아파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때 하나도 안 아파요. 8시간 동안 고스톱을 쳐도 안 아파요. 그런 할머니가 10m만 걸어가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못 걸어가요. 그래서 일단 걷기 시작하면 벌써 어디 앉을까 자리부터 찾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인데 우리가 이제 이제 척추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구정 때나 추석 때 지나면은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어디 앉아 있을 자리도 없이 환자가 오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게 있어도 뭐 이게 병이야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러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걷던 어머니인데 불과 20m도 못 가서 자꾸 앉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게 늙어서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전형적인 그 신경학적 파행이라고 그러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미한 경우는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해결이 되지만 심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디스크 환자가 늘 와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골프를 좀 좋아하는데 이거 좀 계속 해도 되겠냐? 그럼 이제 참 애처롭죠.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골프 인생을 사시던 분이 친구도 다 골프 친구고 하루아침에 허리 아프다고 골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골프를 하셔도 됩니다. 하시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골프가 양면이 있어요. 이렇게 스윙을 한다는 거는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이지만 걷잖아요. 한 7, 8km를 걷게 되거든요. 한 라운드 하면은. 그럼 7, 8km 한 20리인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걸 걸어 다니면 허리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떤 분은 골프 시작하고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골프를 시작하고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실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나쁜 것은 요새 이제 좀 걷기가 귀찮고 하니까 스윙만 딱 하고 드라이버 치고 카트 떡 타고 또 저기 가서 뭐 이렇게 브릿지하고 또 카트 타고 이렇게 가면은 나쁜 스윙만 하고 좋은 걷기 운동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허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칠 때는 카트를 타지 말고 꼭 걸으시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맨 밑에 나와 있다시피 인도화 연습장에 가서 계속 막 몇 시간 이렇게 그냥 스윙만 하다 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연습장을 가지 말고 차라리 필드를 가서 카트를 타지 말고 많이 걸으면 오히려 치료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다음에 허리가 갑자기 아플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 일단 아프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흔한 게 요추의 염좌예요. 인대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2, 3일 좀 안정하고 약 먹고 뭐 찜질하고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뭐 2, 3주 계속 됐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고, 또 아프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허리에 근력도 빠지고 골다공증도 심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해야 됩니다. 그럼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들을 몇 가지 교정을 해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허리의 병이, 요통이 도시나 선진국에 많으냐? 많을까요?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가 말해주듯이 이런 그 비교적 언더디벨롭된 그 나라에서는 발생 빈도가 낮은 데 비해서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그 저개발 국가일수록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차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루 종일 걷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하고 뭐 걷지도 않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요통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의 변성은 약 5, 60대 이상의 연령이 돼야 발생한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병은 요새는 제가 수술했던 가장 어린 나이가 11살이에요. 11살인데도 벌써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막 마비가 오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과학이 발전됐으니까 이제 디스크는 뭐 병도 아니고 완치가 가능하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크란 병은 일단 한 망가지면 그거는 정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 없어도 그 디스크를 갖다가 완전히 딱 잘라내고 다른 장기로, 다른 사람의 장기로 교체하지 않는 한, 줄기세포 같은 걸로 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저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한 급성 통증 단계는 2주 이상 안정하고 누워있는 게 좋다. 아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척추 골절은 뭐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깐 안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급성 요통이 오면 온열 찜질을 온열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에는 조직이 붓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하면 더 부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그 냉찜질을 해줘야 부위가 빠지겠죠. 근데 이제 한 3, 4일, 일주일 지나면 오히려 이제 그 따뜻한 찜질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아픈 것도 가라앉고 조직도 빨리 아물게 되는 겁니다. 보조기는 오래 착용할수록 좋다. 그렇지 않죠. 보조기를 오래 착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허리 근력이 자꾸 빠지죠. 그래서 2차적으로 허리에 상처, 데미지를 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걷는 분들 있죠. 이렇게 공원 가면 뒤로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노인들에는 절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뒤로 걷다 보면 장애물이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걷기 쉽잖아요. 특히 그 어둑어둑할 때 새벽이나 저녁 때 운동한다 보면 그런 경우에 넘어져갖고 병원에 오는 사람 참 많아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부모님들께 강력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 조기 체조한다고 산에 가갖고 나무 기둥에다 이렇게 덩어리 턱턱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노인들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압박골절이 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딱딱한 침대가 좋을까요? 뭐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새는 그 침대들이 잘 나와서 침대 스프링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나쁘다는 이유가 이 허리가 푹 꺼지는 것 때문에 나쁘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프링이 튼튼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은 진리는 하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요통이 있다고 그래서 곧 디스크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요추염자이고 10% 미만이 디스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파가 아주 허리에는 아주 나빠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그러면은 금방 디스크 생겨요. 그래서 푹신한 소파보다는 딱딱한 의자가 좋다 이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은 자꾸 일어나려고 서서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은 좀 차라리 허리를 좀 자꾸 굽혀주는 운동을 좀 해줘야 되고, 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일어나서 뒤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그 메커니즘이 허리를 숙여서 돌릴 때 잘 터지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전굴 운동과 회전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는 아까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허리를 이용해서 들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려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금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지 말고 아프더라도 자꾸 움직여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요통을 더 빨리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고 손쉽게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이니까 걷기를 즐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통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하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병가를 내는 가장 큰 원인이 요통입니다. 여자분들은 다른 이유도 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병가를 내는 가장 큰 원인이 요통이에요. 미국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요통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요통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마지막 나와 있다시피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변치 않은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요통이 없는 건강한 인생을 향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 모시고 왔으니까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방전 발급하는 날이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디스크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허리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에 잇몸 일으키기 하는데 그것이 좋은지 하게 되면은 몇 회 정도 하면 좋은지 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잇몸 일으키기는요,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복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운동이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운동을 할 때, 잇몸 일으키기를 할 때 이렇게 살살, 특히 이제 침대 같은 데서, 침대에 약간 쿠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이 안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살 반동 없이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막 이렇게 반동을 쳐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횟수는 사실상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능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반동 없이 운동을 하면 잇몸 일으키기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또 예. 시어머니께서 원장님 병원에서 허리가 내려앉아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3년 전에 받으셨는데 얼마 전부터 이 어깨 쪽하고 목 디스크 쪽에 또 이제 고통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추석 때 갑자기 발병을 했고 그 전까지는 좀 뻐근함만 이렇게 목 쪽에 있었는데 다시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댁하고 병원하고 거리가 멀어서 지금 침 치료를 바로 집 앞에 있는 데서 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아까 염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진단을 다시 받아봐 보셔야 아시겠지만 그 침 치료로 해도 어떤 효과가 그 아까 수술이나 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목하고 어깨 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 통증은 그 원인이 목에 있을 수도 있고 어깨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하는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감별 방법은 이쪽에 예를 들어 통증이 있다 그러면 고개를 동측으로 돌려서 뒤로 이렇게 제껴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목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더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이런 자세를 취하면 더 심하게 아파와요. 그래서 이런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그 왜 우리 저기 미용실에 가면은 이렇게 아가씨들이 머리 감겨 주잖아요. 뒤로 제껴 가지고 그걸 못 해요.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목 디스크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병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깨를 이렇게 잘 들어올리기가 힘들고 또 어깨를 들어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할 때 심하게 아파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질문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고개가 이렇게 안 숙여지시거든요. 고개가요. 여기까지만 숙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보다는 어떤 그 목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아까 침 말씀하셨는데 침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은 침을 놓으면서 이제 근육이 이완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 주변의 근육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머리로 올라가는 이제 통증의 전달 경로를 변화를 줘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조상님들을 아프지 않게 해준 아주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저도 침 치료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특진료 받을까요? 4,500원만 받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아, 이세정 여기. 네. 예, 저희가 이제 장시간 무슨 뭐 세미나나 이런 거 참석하면은 일어날 수도 없고 허리가 아플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허리 통증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운동 이런 거 좀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예, 그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의 한 2배 정도의 압력이 이제 디스크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약간의 염증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근육도 뭉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요통이 있어서 갑자기 허리 필려면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좀 창피하긴 하더라도 천천히 어그적거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허리를 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자꾸 허리를 제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로 제껴주는 스트레칭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으로는 디스크로 체중이 80%가 내려가고 후관절 쪽으로 20%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이제 앉아 있는 자세는 거의 100%가 디스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뒤로 자꾸 제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는 오래 있어도 사실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자세로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등받이에 딱 붙여서 앉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잖아요. 좌식 문화. 이 식당 어디를 가봐도 다 이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디스크 환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국장님 계시고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어떻게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제언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뭐 회의는 이렇게 의자에서 하지만 이제 뭐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 어떤 설립 기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바닥이 아닌 의자에서 테이블과 함께 의자를 세팅해서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행정적인 변화를 준다 그러면 그건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어쩐지 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봐서는 국민 보험공단 재정이 좀 남아돌 것 같습니다. 병원에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